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86편 황룡사 구층탑 그리고 비담의 난. 신라 제27대 선덕여 왕은 우리 고대 국가 최초의 여왕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후대인들로부터 듣게 되었지만 재위 당시에는 대내외적으로 여자 왕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는 숱한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재위할 수 있었던 것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후원 세력으로 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국대 윤선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당태종이 신라 사신에게 너희 나라는 왜 여자가 다스려서 이 모양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것이 신라 사신이 돌아와서 신라 정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라 내부에 신라 왕권에 도전하는 비담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과의 갈등이 생겼죠. 선덕여왕은 위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탱해 줄 자기의 측근이 필요했고 그것은 일찍부터 아버지가 키워놓았던 김용춘이나 김춘추를 통해서만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덕여왕의 위기 속에서 김춘추와 김유신의 역할이 점점점 비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오게 되면은 선덕여왕의 방패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전쟁에서도 김유신이 맹활약을 하면서 선덕여왕의 위상을 좀 더 올려놓았다고 안정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왕을 반대하는 내외의 비판 세력으로 인하여 선덕여왕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정치에서는 김춘추가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김유신이 강력하게 후원함으로써 선덕여왕의 안정적인 왕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치 군사적으로 선덕여왕을 지원했던 인물이 김춘추와 김유신이었다면 불교 쪽에서 선덕여왕을 후원했던 사람은 승려 자장이었습니다. 불교가 동쪽으로 퍼져들어온 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주지에 관한 제도와 질서가 없는 형편이니 법규로서 다스리지 않으면 규율을 확립할 수 없을 것이요. 과인은 승려 자장을 대국통으로 임명하여 이런 문제들을 주관하게 할 것이요. 선덕여왕으로부터 불교계 전반을 관장하는 대국통이라는 최고 승직에 임명된 자장이 선덕여왕의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를 들자면 당연히 왕실의 원찰인 황룡사의 9층 목탑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사찰에 탑 하나를 세운 일이 왕권 강화에 무슨 큰 기여가 되었겠느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황룡사의 9층 탑은 그 건립 동기부터가 특별했습니다. 삼공유사의 관련 기록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선덕왕 즉위 5년에 자장법사가 서방으로 유학하였는데 그는 오대산에서 감흥하여 문수보살로부터 불교의 이치를 전수하였다. 문수보살이 자장법사에게 말했다. 너희 나라 왕은 바로 천축국의 찰리종 왕이니 동쪽의 오랑캐들과는 그 근본이 다르니라. 하지만 너희 나라는 산천이 험준한 탓으로 사람들의 성질이 조잡하여 사도를 많이 믿으니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도 했으나 다행히 고명한 승려들이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들이 평안하고 모든 백성이 화평한 것이니라. 문수보살은 말을 마치자 바로 사라지니 자장은 이것이 바로 보살의 화신임을 알고 감격하였다. 승려 자장이 문수보살을 만나 감흥을 받았다는 오대산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오대산이 아니라 중국 산서성에 있는 중국 불교의 4대 명산으로 꼽히는 산입니다. 문수보살이 자장에게 했다는 말 중에서 선덕여왕은 천축국의 찰리종 출신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진흥왕의 치세를 탐색할 때 거론했던 것처럼 신라의 왕실은 인도의 석가모니 가문과 같은 찰제리종, 즉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음을 천명했었죠.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종족이라는 진종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어쨌든 자장은 내가 중국 유학 시절에 문수보살로부터 신라 왕의 출신이
그처럼 특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함으로써 여자 왕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판 세력을 잠재우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자장이 중국의 태화지라는 연못 뚝길을 걷고 있을 때 또 어떤 신령스런 사람이 나타나 자장에게 말을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왔느냐? 예, 불교를 체득하러 왔습니다. 너희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북으로는 말갈, 남으로는 외와 접해 있으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니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덕은 있으나 위험이 없으므로 이웃 나라들이 해를 끼치려 하는 것이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면 나라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너희 나라 황룡사에는 불교를 지키는 호범룡이 있는데 그 호범룡이 바로 나의 맏아들이니라. 천축국에서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범왕의 명을 받고 너희 나라에 가서 그 절을 호위하고 있는 것이다. 돌아가서 그 절 가운데다 구충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또한 왕위가 길이 평안할 것이니라. 이러한 신령의 계시를 받고 돌아와서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탑을 세워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왕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비단 신라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선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일종의 황룡사 구충탑을 건립하는 것도 불교 치국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인도에서도 아쇼카 왕이 불사리탑을 84,000개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자장은 이미 신라가 불국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곳이 석가족과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선덕여왕은 찰제리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왕권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중국 자장이 유학하고 있었던 수나라에서도 수 문제가 불사리탑을 건립해서 왕권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아유광을 흉내낸 것이죠. 아쇼카 왕을 흉내낸 겁니다. 자장은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게 된 명분을 중국 유학 시절에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감흥을 받았고 또한 어느 날 저수지 뚝을 거니다가 신령이 출현해서 해준 이야기에서 찾고 있는데 정말로 신령이 나타났을 리는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중국 조정이나 아니면 그곳의 고승이 자장에게 탑의 건립을 권했을까요? 자장이 자기가 오대산에서 이런 신령을 만나서 이런 감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장 스스로의 생각에선 뭐 나왔을 수도 있고요. 지금 권위가 약한 여자 임금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그래서 중국에 공부할 때 뭐 신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웁시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게 가깝지 아마 당나라 조정에서 신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탑을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탑 보면은 9층인데 1층부터 9층까지 각 층에다가 나라 이름을 정해가지고 부산외국어대 권덕영 교수가 얘기한 나라 이름이라는 것은 신령이 자장에게 했다는 얘기 중에서 만일 탑을 세우면 9구자에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를 써서 구한이 신라에 조공을 하러 올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그 9나라를 일컫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동방의 9나라가 신라에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 9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는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 과정을 짚어보기로 하죠.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법사가 황룡사에 구축탑을 세우는 불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하오? 자장법사가 전한 바에 의하면 구충탑을 세움으로써 대왕마마의 치세기간에 나라 안이 두루 화평해질 뿐만 아니라
장차 9나라가 우리 신라에 조공을 바칠 것이라 하니 국군 융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불사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면 황룡사의 탑을 세우는 불사에 모두들 찬성한다는 얘기요? 예, 대왕마마. 하오나 대왕마마, 9층이나 되는 거대한 목탑을 세우는 불사는 그 공사가 쉽지 않을 것이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신라에는 그런 탑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을 지닌 장인이 없는 줄 아옵니다. 아니, 석탑이 아니고 목탑이라 했는데 그 탑을 세울 기술자가 정녕 우리나라에 없다는 말이요. 아니 그럼 공론만 무성했지 9층탑 건립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소? 대왕마마,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백제로부터 불탑 건립 기술자를 데려오는 것이옵니다. 백제에서 불탑을 세울 기술자를 데리고 온다? 그리하시옵소서 대왕마마. 이렇게 해서 백제로부터 불탑 건설 기술자가 초청되어 오는데 그가 바로 아비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장이 국왕에게 탑 건립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니 선덕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였는데 신하들은 백제로부터 장인을 청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리하여 보물과 패백을 가지고 백제로 가서 기술자를 초청하였다. 아비지라는 장인이 명을 받고 와서 수화장인 200명을 데리고 공사를 하였는데 이찬 김용춘이 이를 주관하였다. 이 공사를 주관하여 진행했다는 김용춘은 바로 김춘추의 아버지입니다. 그건 그렇고 당시 신라나 백제는 원수지간으로서 전쟁을 벌이던 사이였습니다. 아무리 신라가 백제의 재물을 많이 갖다 주었다고는 하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상대국 왕실의 불사를 돕기 위해서 기술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 9층탑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전쟁 중이던 이웃나라 백제의 기술자까지 와서 목탑 건립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쓴 기록이 아닐까요? 권덕영, 윤선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기로 하죠. 삼국시대의 그 석탑 제작 기술은 신라가 백제를 따라가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든지 또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그리고 예술적인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신라의 그 석탑을 보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석가탑이라든지 다보탑 같은 경우에는 신라 이제 8세기 대에 들어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후대의 기술이고요. 그 전의 기술은 백제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아비지를 불러와서 9층탑을 세우는 데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항룡사의 9층 목탑이 여러 번 흔들립니다. 신라에서도 그걸 다시 복원할 때 새로운 기록물을 넣은 게 찰주봉기라고 남아있는데 거기도 보면 백제의 아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기술자가 들어온 게 분명하고요. 이 당시에 신라에서는 거대한 탑을 만들고 싶었지만 아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백제에서는 이미 그게 성공하고 있었죠. 그 유명한 미륵사지에 남아있진 않지만 가운데에 목탑이 있었고 양쪽에 석탑이 있었습니다. 그 높이도 대충 9층 높이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이미 거대한 탑을 세운 경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기술이 들어와서 신라의 9층 목탑을 세웠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신라 시기에 황룡사 9층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새겨놓은 황룡사 찰주 본기에 탑을 세운 장인이 아비지로 나와 있으니 그 목탑을 백제의 장인이 세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적국의 왕실 불사에 참여하고 있는 백제 사람 아비지의 고뇌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탑의 기둥을 세우던 날, 그 백제 장인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백제가 멸망하는 것이었다. 아비지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9층탑 건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면서 컴컴한 어둠 속에서 웬 늙은 중과 장사 한 명이 나와서 기둥을 세우더니 호련히 사라졌다. 백제 장인 아비지는 그때서야 뉘우치고서 탑을 완공하였다. 이때는 백제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의자왕 초기였습니다. 신라와 백제가 국군을 건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남의 나라에 보내져서 불탑 건립 공사를 해야 했던 백제 장인의 심사가 오죽했겠습니까? 윤선태 교수는 백제에서 온 아비지라는 장인의 신분이 혹시 승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면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같은 종교를 숭앙하는 처지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신라 측에서 이렇게 사절단이 갔다고 생각됩니다. 백제를 띄우면서 백제는 아주 훌륭하고 대국이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술을 줄 수 없냐고 사정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백제를 높여주고 백제에서는 자기 아래에 있는 국가에게 뭔가를 시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기술자를 파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국가적 위상도 문화적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고 동시에 신라가 백제를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탑의 규모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이 탑은 소실되어서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만 건국대 김교인 교수가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계산해서 서술해온 대목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은 아래 기초 부분이 사방 22.2m로 약 150평에 달하고 본탑의 높이는 183척, 상륜부가 42척으로서 도합 225척인데 이는 약 80m로서 오늘날의 건물로도 20여 층 높이에 해당한다. 목조 불탑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층 목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료가 바로 경주 남산의 한 바위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남산의 한 줄기에 탑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에 돌아가면서 각각 불교적 조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쪽 면에 구층 탑이 2개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그맣게 되어 있고 하나는 좀 크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바위의 모양을 이용해서 2개의 탑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층수가 9층이기 때문에 신라의 어떤 9층 탑을 모델로 해서 조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항용사의 9층 탑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위 그림의 공식 명칭은 경주 남산 탑곡 마의 조상군인데 현재 보물 제2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해서 탑의 모형을 축소 제작해서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위에 새겨진 9층 탑의 그림이 정말로 황룡사 9층 목탑의 모양을 본따서 그린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왜 하필이면 이 탑이 9층인지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탑을 세우고 나면 구한, 즉 해동의 9나라들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 9나라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죠. 삼국유사에는 안홍이 지은 동도 성립기를 인용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제27대 왕으로 여왕을 임금으로 삼으니 비록 원칙은 세웠다고 하나 위험이 없으므로 구한이 침노를 함으로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우면 이웃나라의 침범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층은 외국이요, 제2층은 중국이요, 제3층은 오월이요, 제4층은 탕나요, 제5층은 응유요, 제6층은 말갈이요, 제7층은 단국이요, 제8층은 여적이며 제9층은 예맹이라. 여기서 탕나는 탐나, 단국은 거란을 일컫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신라와 전쟁을 벌이던 가장 위협적인 적이 백제와 고구려였는데 이 두 나라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5층의 응유를 백제로,
그리고 마지막 제9층의 예맥을 고구려로 보기도 하나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장은 이 거대한 목탑을 황룡사에 세움으로써 선덕여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동은 옛날에 우리 중국의 땅이었다. 그런데 고구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고구려를 진격하여 망리지 개소문을 죽이고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가자! 선덕여왕 13년, 서기로는 644년에 드디어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길에 나섬으로써 연개소문과의 일전에 돌입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대 세력의 전쟁 상황에서 신라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삼국사기에는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짧게 실려 있습니다. 선덕왕 14년 5월에 당태종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고구려를 침으로 왕은 군사 3만을 내어 지원하였다. 한편 구당서 신라전에는 또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태종은 친히 고구려를 치려고 신라에 조서를 내렸다. 군사와 말을 모집하여 당나라의 대군을 지원하라고 하였다. 신라는 대신을 파견하여 군사 5만을 이끌고 고구려의 남쪽 경계로 들어가서 수구성을 쳐서 항복받았다. 삼국사기에는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신라군이 3만이라고 했고 구당서에는 5만이라고 했는데 신라 전체의 군사 규모를 참고해서 판단하자면 3만 명이 더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나라를 돕기 위해서 신라군이 고구려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백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서쪽 변방의 7성을 공취하였다. 백제가 신라로부터 빼앗았다는 그 땅은 바로 1년 전에 김유신이 백제로부터 빼앗았던 성들입니다. 이 시점을 나랑연합의 상태로 보는 경우는 연구자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도 신라가 움직였고 또 백제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형식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신라 입장에서는 3만의 군대가 동원되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나라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즉 당나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김춘추의 앞으로의 어떤 당나라의 외교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군대가 동원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권덕영 교수는 백제와 신라가 당을 중심에 두고 어떤 애교전을 벌였는지 그 전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 신라 군사가 고구려의 수구성을 함락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구성은 지금의 그 황해도 신계군 일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까지 올라가서 당태종이 이끌고 온 그 당나라 군사는 북쪽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 신라 군사 3만은 이 황해도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신계군을 공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틈을 타가지고 백제가 7성을 이제 빼앗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묘한 게 그렇습니다. 당나라 당태종이 이제 신라에 이 군사를 요청하면서 그 요청하는 문서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 하면은 백제 사신이 가지고서 신라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당태종이 신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조서를 백제 사신에게 주었고 백제 측에서 그 정보를 빼돌렸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우리 측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혹은 중국 측의 구당서나 신당서 등에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편찬한 문헌영화라는 서책에 올라있다는 내용인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려고 신라에 조서를 보냈다는 구당서의 내용을 소개했었죠. 그 실제 내막이 이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짐은 우리 당나라의 대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진격하여 고구려를 칠 것이다. 이 전쟁에는 응당 백제와 신라도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라는 우리 당나라 대군을 도와서 고구려의 후방을 공격하기로 약조하였는데 짐의 조서를 가지고 갈 신라 사신은 어디 있느냐? 황제 폐하, 이미 신라 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냈다고 하나 아직 사신이 도착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고구려 원정을 곧 시작할 터인데 언제까지 신라 사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 황제 폐하,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무슨 방법인지 말해보라. 지금 백제 사신이 우리 당나라 조정에 와 있사옵니다. 어차피 이번 고구려 원정에는 백제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사오니 신라 조정에 보내는 황제 폐하의 그 조서를 백제 사신에게 주어서 대신 전하게 하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그게 좋겠다. 백제 사신을 들라 하라. 이렇게 해서 당태종은 신라왕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조서를 당시 당나라 조정에 와 있던 백제 사신 편에 보냅니다. 그런데 나라 사이에 애교적 각축이 치열하던 그 시기에 그 중요한 정보를 백제 측에서 놓칠 수가 없었겠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어서 신라가 3만 군사를 보내 황해도 쪽의 수구성을 공격하자 백제는 그 군사 공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신라를 공격하여 힘들이지 않고 김유신에게 빼앗겼던 7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제는 당나라와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구당서 동의열전 백제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태종이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자 백제는 두 마음을 품고 그 기회를 틈타 신라의 10개 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648년에는 또 신라의 10여 성을 빼앗고 수년 동안 마침내 조공이 끊기고 말았다.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니 잘 들으시오. 이찬 비담을 상대등으로 임명할 것이니 새로운 상대등을 중심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들을 논의하도록 하시오. 선덕여 왕은 제위 14년 11월에 비담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상대등에 임명합니다. 상대등은 귀족 회의체인 화백회의의 수장으로서 귀족 세력을 대변하여 왕권을 견제하는 막강한 지위입니다. 그렇다면 선덕여 왕이 임명한 비담이라는 인물은 선덕여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중용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견제하는 반 선덕여 왕 계열 귀족들의 대표였을까요? 후자였습니다. 이때 이미 상대등 비담은 선덕여 왕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등은 과거부터 사실은 신라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진골귀족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지왕이 폐위될 때도 상대등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 비담이 상대등 직위를 갖게 되고 또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신라 여왕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거리들을 계속 비담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대등의 위치들을 이런 정치적 문제와 결합시키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삼국사기의 다음 기록을 들어보시죠. 선덕왕 16년 정월에 비담, 염종 등이 여왕은 정사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하며 반란을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선덕여왕에 의해 화백회의 수장인 상대등에 임명된 지 2년 만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킨 명분을 한자 원문으로 소개하자면 여주불능선이었습니다. 즉 여왕은 좋은 정치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담이 상대등이 된 그 자체가 이 선덕왕의 그 반대 세력으로서 하나의 정치적 타협물로서 아마 이 상대등에 임명이 됐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란의 결과가 좋으면은 스스로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은 이 비담이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국내적으로는 스스로 이 비담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반대 세력, 선덕왕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있고, 김춘추와 김유신이 정치 군사적으로 선덕의 왕을 뒷받침하고 승려 자장이 백제에서 기술자를 데려와서 구층 목탑을 세움으로써 왕권 강화에 전력했으나 여자로서 왕이 되는 것을 폄훼하고 시기하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삼국사기 열전편 김유신전에 나오는 비담의 난에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이 반란의 성격과 진행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졸들은 들으라! 우린 자랑스러운 신라의 군사다!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사를 제대로 이끌 수 없는 여왕을 왕좌에서 내쫓을 것이다. 군사들은 이 비담을 따르겠는가? 비담과 염종은 여왕으로서는 정사를 잘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며 군사를 일으켜 왕을 폐하려고 하므로 왕은 친히 궁궐 내에서 이를 방어하였다. 비담은 명활성에 주둔하고 선덕여왕의 군사는 월성에 주둔하여 서로 치고 맞기를 열흘 동안이나 하였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월성은 신라의 왕궁이 있던 성이고 명활성은 초기에 외구의 침입이 잦았을 때 신라왕이 거주하면서 방어진지로 삼았던 산성입니다. 신라 왕실을 상징하는 경주의 두 성을 왕실과 반란군이 하나씩 차지하고서 일대 격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때 선덕여왕 측에서 반란군과 맞섰던 세력은 김춘추와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진영의 전투에서는 치열한 심리전이 동원됐던 모양입니다. 10여일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밤에 큰 별 하나가 월성에 떨어졌다. 그러자 반란군의 수장인 비담이 말했다. 저것을 보았느냐? 내가 듣기로 별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유혈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여왕의 패망의 징조가 아닌가? 군사들이 비담의 그 얘기를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선덕왕은 그 소리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반란군의 저 함성 소리를 들었느냐? 이거 정말 큰일이로구나. 어젯밤엔 이곳 월성으로 비열이 떨어졌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실을 지키는 군사들마저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불안해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자 백성들과 왕실의 군사들이 불안해했다는 표현은 그만큼 선덕여왕이 재위하는 동안 민심이 흉흉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권덕영 교수의 얘기입니다. 진평왕대 후반기부터 전쟁 기사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뭐 여성이 왕이 됐으니까 더더욱 종전에 보지 못한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이런 것도 관계가 될 거고, 또 당이 비호족인에 대한 민심, 그리고 국내에는 비담의 난이 일어났듯이 비담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선덕왕 세력이 있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선덕왕에게 좋지 못한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윤선태 교수 역시 선덕여왕이 거주하던 월성에 별똥이 떨어지고 여왕이 크게 불안해했다는 것은 반란 세력의 수장인 비담을 옹호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비담이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조하는 진골귀족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덕여왕이 재위 기간 동안 내내 왕권의 위상이 흔들리고, 더군다나 당나라가 계속적으로
신라 여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라 왕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덕여왕의 군사와 비담의 군사가 부딪혔을 때 비담의 군사가 훨씬 더 실질적으로 싸움을 잘하고 유리한 어떤 고지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할까요? 이곳 월성에 별이 떨어지고 반란군의 군사가 사기충천하여 철이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대장군 김유신은 무얼 하는가? 대왕마마, 크게 심려 마시옵소서. 심려를 말라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서 어찌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대왕마마, 기륭에는 일정한 법칙이 없으니 오직 사람의 하기에 달렸사옵니다. 그러므로 붉은 새가 모여들어 주나라가 멸망하였고 기린을 잡았기 때문에 노나라가 쇠퇴했으며 꿩의 울음으로 인하여 고종이 흥기했고 용의 싸움으로 인하여 전공이 창성이 되었사옵니다. 이로써 덕은 요사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별이 떨어지는 변기는 두려워할 것이 없사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유신은 말을 마치고 허수아비를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연회에 실어서 띄워보냈다. 그러자 마치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김유신은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 모두 길거리로 나가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도록 하라. 어젯밤에 별이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리도록 하라. 김유신은 월성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을 내게 하여 반란군으로 하여금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하였다. 김유신은 또한 흰말을 잡아서 별이 떨어진 자리에 제사를 지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하였다. 천도에는 양이 강하고 음이 부드러우며 인도에는 임금이 높고 신하가 낮사옵니다. 만일 이 순서를 바꾸면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비담의 도당이 신하로서 임금을 모해하며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려고 하니 이는 이른바 난신적자로서 사람과 신령이 함께 미워할 일이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못할 일이옵니다. 지금 하늘이 이에 무심하여 도리어 왕성의 별이 떨어지게 하는 변개를 내보인 것이라면 이 어찌 신령은 믿을 수 있겠사옵니까? 하늘의 위엄으로서 인간이 소망하는 대로 선을 선으로 여기고 악을 악으로 여기게 하여 신령을 탓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김유신은 그러고 나서 장졸들을 독려하여 명령하였다. 자, 이제 하늘도 우리 편이다. 우리는 반란군을 소탕할 것이다. 자, 돌격하라! 비담 등이 이끌던 반란군은 패하여 도망하였다. 김유신은 그들을 추격하여 목을 베고 구족을 멸하였다. 이렇게 해서 김유신이 이끄는 선덕여왕의 군대가 비담과 염종이 지휘하던 반란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둡니다. 군의 사기와 민심을 잘 읽어서 심리전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겠죠. 김유신의 탁월한 지략이 돋보이는 일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선덕여왕 편의 김춘추와 김유신이 승리함으로써 진골 귀족 세력의 힘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고 윤선태 교수는 주장합니다. 비담의 난은 신라의 정치적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비담의 난을 김춘추와 김유신 세력이 진압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중대가, 즉 김춘추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거죠. 과거의 구귀족들과 새로운 신진귀족들 사이에 정치적인 어떤 교체, 또 신라 왕권의 어떤 위상이 극대화되고 진골 귀족들은 이제
관료화해서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존재로 옮겨가는 정치 구조상의 어떤 변화의 전환기, 그것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담 등이 주도했던 반란군을 김유신이 무찔렀으니 이제 선덕여 왕의 왕권이 다시 안정을 찾았겠느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우선 삼국사기 신라본교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선덕왕 16년 정월에 비담과 염종 등이 여왕은 정사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하며 반란을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나 이기지 못하고 패하였다. 8월에 왕이 돌아가심으로 시호를 선덕이라 하고 낭산에 장사 지냈다. 여기서 선덕여 왕이 언제 어떻게 죽었느냐가 새로운 의문으로 대두됩니다. 비담의 반란이 발생하여 김유신이 그들을 진압하였는데 곧바로 여왕이 죽었다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덕여 왕은 반란의 와중에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됐을까요? 그런데 김유신의 근대가 지키고 있던 월성이 반란군에게 무너졌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양쪽의 전투 와중에 살해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우선 윤선태 교수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재밌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김부식이 선덕여왕 말년에 그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선덕여왕을 늙은 할멈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선덕여왕이 꽤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춘추가 이 무렵에 서린기와 그 문무왕의 서로 간의 편지 교환이 나중에 문무왕 때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김춘추가 이때 이미 60이 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보다도 선덕여왕은 훨씬 더 연배가 높기 때문에 대체로 이 무렵에 70 가까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어떤 충격 속에서 더욱더 노쇠해졌고 그것이 결국 선덕여왕의 죽음으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때 선덕여 왕이 70대의 할머니였다면 반란의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냐? 대왕마마, 비담과 염종이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획책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그들이 군사를 움직여서 반역을 꾀한다는 말이냐? 왜? 무엇 때문에 과인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이더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여자 왕은 정사를 잘 이끌 수 없다면서. 무엇이라 하였더냐? 대왕마마! 연로한 나이인데다 반란의 충격이 더해지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권덕영 교수는 조금 달리 추리를 합니다. 삼국사기는 정월 달에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을 뿐 정월 며칠에 반란이 시작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덕여 왕은 정월 8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진압된 때는 정월 17일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덕영 교수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나름대로 이렇게 재구성해 보입니다. 비담의 난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 선덕왕의 죽음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1월 8일에 선덕왕이 죽고 그 다음 선덕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위를 둘러싼 어떤 그 논의 과정에서 비담이 난을 일으키고 그래서 10일 만에 평정됐는 게 1월 17일이다. 이렇게 일정을 조정해 놓고 보면은 선덕왕은 난 와중에서 죽은 게 아니고 난 이전에 자연사했고 그다음 왕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비담이 난을 일으켰고 그리고 10일 후까지 진행되다가 난이 평정되었다고 보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반란의 와중에 선덕여 왕이 사망한 게 아니라 일단 연로한 선덕여 왕이 자연사를 했고 그 뒤에 차기 왕위를 누구에게 계승시키느냐를 두고 일대 경론이 벌어졌겠죠. 뭐라고 해서 여왕의 사촌 여동생인 승만에게 왕위를 잇게 한다는 말이오?
그것은 만인들 저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라가 당나라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왕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또다시 여왕을 옹이하려 한다면 난 군사를 움직여서라도 그 불순한 의도에 맞설 것이요. 그러니까 비담은 다음 왕위가 여성인 승만, 즉 진덕 여왕에게 넘어가는 것을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추론입니다. 만약에 선덕왕이 죽고 나서 다음에 왕위는 누구일 건가 하는 것은 뭐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알려졌을 수도 있고 또 이미 뭐 결정이 돼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비담이 난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선덕왕으로서 여성왕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 이제 남성 뭐 비담이 되든 누가 되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성왕을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글쎄요. 선덕여 왕은 반란의 와중에 충격을 받아서 숨졌을까요? 아니면 선덕여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가 비담 등이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 문제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록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덕여 왕이 워낙 영리하고 영특해서 장차 일어날 일 3가지를 미리 알아맞혔다는 선덕왕 직위 3사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소개한 적이 있죠. 당나라에서 보낸 병풍 그림의 모란 꽃에 향기가 없을 것이라는 것과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백제군이 여근곡에 잠복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맞힌 것이 그 2가지인데 나머지 한 가지는 선덕여 왕이 스스로 죽을 날짜를 예언했다는 내용입니다. 왕은 아무런 병도 앓지 않은 때에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모년 모월 모일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 가운데에 장사하도록 하라.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물었더니 왕이 말하였다. 도리천은 낭산 남쪽이니라. 과연 왕이 예언했던 날에 세상을 떠나므로 신하들이 낭산 남쪽에 장사하였다. 그 후 10여 년 만에 문무왕이 사천왕사를 선도왕의 무덤 밑에 지었다. 불경에 이르기를 사천왕 하늘 위에 도리천이 있다 하였으니 이로써 대왕의 신령스러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작 선덕여왕 자신은 자신이 죽을 날짜까지를 훤히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가 반란 중에 사망했는지 사망하고 나서 반란이 일어났는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니 우습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조의 맨 마지막 기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편찬자 김부식은 가끔 어떤 역사 기록의 말미에다 저자인 자신의 견해를 종종 사론으로 덧붙여 놓았는데 선덕여 왕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옛날에 여화씨가 있었으나 그는 천자는 아니고 복희씨를 도와서 9주를 다스렸을 뿐이며 여치와 무조 같은 경우에는 어리고 약한 임금을 만났기에 조정에 나와 정사를 보았으므로 역사서에서는 공공연히 임금이라 일컫지 못하고 다만 고황후 여씨, 측천황후 모씨로만 기록하고 있다. 하늘의 원리로 말한다면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러운 것이며 사람의 원리로 말한다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것이다. 어찌 모구가 규방을 나와 국가의 정사를 처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인가? 신라는 여자를 추대하여 왕위에 앉게 하였다. 이는 실로 어지러운 세상에나 있을 일이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서경에는 암탈기 새벽에 온다고 하였고 주역에는 암돼지가 껑충거린다고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이 선덕여 왕을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김부식의 이 사로는 당나라의 그 생각을 반영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낸 사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삼국사기 그 신라 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백제하고 고구려가 왜 망했는가? 그 망한 이유는 백제와 고구려는 중국을 잘 섬기지 않고 중국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선덕여왕은 당태종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당태종이 아주 달갑지 않게 여기던 왕이었고, 그 당태종이 달갑지 않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부식이 덧붙인 사론의 결정적인 대목을 언급하자면 선덕여왕을 일컬어서 모구, 즉 늙은 할미가 규방이나 지키고 있을 일이지 감히 남자들이 해야 할 정치를 맡아서 왕 노릇을 했으니 이때 신라가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아무리 유교적 사고가 지배하던 고려시대의 학자라지만 너무 심한 표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판단 하에서 어떻게 여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주조로 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비교 대상이 중국입니다. 그 중국에도 여자가 정치를 했지만 그게 다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측천무는 황제도 올라갔지만 사료 속에서는 황제라고 기록하지 않았다. 그게 더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덕여왕의 구절에서 김부식이 이걸 평가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김부식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주가 정치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역사책 속에, 삼국사기 속에 살아남았다고 생각됩니다.